혹시 주전부리 자주 하세요? 저는 요새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 주전부리란 게 원래 술과 연관된 말이거든요. 19세기 조선의 학자 조제삼이 집대성한 송남잡지란 책을 보면 이 단어가 술주와 앞전에 새에 부리할 때 부리가 붙은 건데, 그러니까 술 마시기에 앞서서 새가 부리로 콕콕 찍어서 먹듯이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먹는다, 이런 의미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어디서 수작을 부려? 할 때 이 수작도 원래 술잔을 주고받는다는 뜻인데, 조선왕조실록에도 건배 대신에 수작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또 일하고 받는 보수 있잖아요. 이 보수라는 말도 어원이 술로 갚는다, 그러니까 일한 대가를 돈이 아닌 술로 받기도 했던 데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술에서 유래된 게 정말 많은데, 그만큼 우리 조상들도 대대로 술을 아끼고 즐겨 드셨다는 얘기겠죠.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전통주인 막걸리 얘기를 하려고 특별히 장소를 옮겨봤는데요. 요즘 막걸리 업계에서 뜨거운 기업이죠. 최근 10여 년 동안 매출이 150배 올라서 막걸리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근 100년 전통의 지평 막걸리를 다룹니다. 예전에 무한도전 벼농사 특집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정준하 씨가 농사일 돕고 나서 벼 잘 자라라고 논에다 막걸리 한 사발 쫙 뿌리고 시원하게 막걸리 원샷 하는 장면 나왔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대회 입상도 하시고 막걸리 심사위원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예로부터 농사 지을 땐 주로 막걸리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막걸리를 농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농업 중심 사회에서 뭐 밥이 하늘이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러던 시절에는 술이라고 하면 딱 막걸리였어요. 쌀농사 풍년이냐 아니냐에 온 국민이 관심 갖던 때 정말 막걸리 많이 마셨거든요. 국세청 주류 출고량 점유율 통계를 보면 1966년에 막걸리 점유율이 73.7%, 72년엔 81.4%에 달했어요. 정말 엄청나죠? 근데 이후에 맥주와 희석식 소주에 밀려서 92년에 13.6%, 월드컵이 열린 2002년엔 4.3%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럼 점유율 80%에서 4%까지 떨어지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또 있었던 걸까요? 자, 먼저 김 PD, 막걸리 뭐로 만들죠? 네, 요즘은 막걸리 하면 당연히 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쌀 막걸리 흔하게 된 거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걸리를 쌀로 안 만들면 뭐로 만들어 하실 것 같은데, 먹을 쌀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정부에서 쌀로 술 빚는 걸 제한을 했는데 1965년 이후엔 아예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와인 만드는데 포도는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밀가루에 옥수수 같은 거 섞은 밀 막걸리였죠. 쌀 수급 사정이 나아져서 1977년에 잠시 쌀 막걸리가 허용돼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랬는데, 쌀 정산과 함께 쌀 막걸리가 처음 시중에 판매됐습니다. 얼마 뒤 다시 금지됐다가 1990년대 들어서 규제가 풀렸거든요. 이런 혼란 속에서 막걸리 품질은 계속 떨어지고 먹고 나면 머리 아프다는 인식까지 퍼지면서 몰락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경수진 씨가 막걸리 만드는 거 보셨어요? 뭐 쌀을 3kg이나 씻어서 밥을 찌고 누룩을 섞어서 약수터에서 길어온 물로 막걸리 만드는 과정이 나왔는데, 이거 나가고 나서 경수진 씨가 장수 막걸리 모델까지 됐잖아요. 아무튼 그때도 보니까 막걸리 만들 때 쌀을 정말 많이 쓰던데, 배고팠던 시절엔 쌀 부족하다고 쌀 막걸리 못 만들게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쌀이 남아 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선 쌀로 막걸리 많이 만드는 게 좋은데, 최근 비약적으로 성장한 지평 막걸리 있잖아요. 이 지평 주조에서 만드는 쌀 막걸리는 100% 국내산 쌀을 쓰는데, 지난 11년간 이 회사가 막걸리 제조용으로 쓴 쌀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평 주조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무려 11,308톤, 10kg 포대로 쌓으면 높이가 9464m쯤 된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555m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약 163배, 세계 최고봉인 8,848m 에베레스트보다 10배 높은 건데, 아니 막걸리가 얼마나 잘 팔렸으면 쌀을 저렇게 썼을까 싶은데요. 신문기사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2010년 당시 직원 3명의 매출 2억 원 정도였는데 2020년엔 매출 308억 원을 찍었으니까요. 10년 사이에 매출이 150배 오른 거거든요.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추정을 하면 하루에 거의 10만 병씩 팔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평 막걸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저 대학 다니던 때였는데 1992년에 나온 아들과 딸이란 드라마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최고 시청률 60%를 넘긴 국민 드라마였는데 출연진이 뭐 김희애, 최수종, 최시라, 오연수에 신인 시절 한석규 씨도 나오거든요. 야, 그때 진짜 풋풋하셨는데. 아무튼 이 드라마에서 후남이 김희애, 귀남이 최수종 아빠로 나온 게 백일섭 선생님인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극 중에서 양조장 공장장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 쌍둥이 아빠 백일섭 선생님이 일하는 곳으로 나온 데가 바로 지평막걸리 양조장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여러 차례 양조장 모습이 나오는데 화면만 딱 봐도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최고 시청률 60% 국민 드라마에도 나왔던 지평주조 양조장은 언제 처음 생긴 걸까요? 바로 1925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96년, 근 100년 역사라는 건데요. 2014년엔 이 양조장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돼서 지금은 보건공사가 한창인데 창업자인 일대 사장 고 이종환 씨가 쌀이 풍부하고 물맑기로 소문난 경기도 양평 지평리에 터를 잡고 한국과 일본식 구조를 결합한 독특한 건물을 지어서 막걸리 만들기 시작한 게 역사의 출발입니다. 특히 이 양조장은 6.25 때 유엔군 사령부로도 쓰였는데 한국전쟁의 판세를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는 지평리 전투 당시에 몽클라르 중령이 이끌던 프랑스 연대 지휘 사령부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라이프 잡지에 실린 사진에도 지평 양조장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도 양조장에 가면 지평리 전투 표지석이 남아 있습니다. 딸기 막걸리, 키위 막걸리 이런 거 드셔보셨죠? 이게 2009년, 2010년 무렵 막걸리 열풍 불 때 나왔던 건데 돌이켜보면 정말 그때 대단했습니다. 온갖 막걸리 쏟아지고 막걸리 전문점 생기고 일본에서 막걸리 인기가 상종가를 치면서 막걸리 맛보겠다고 한국으로 찾아오는 일본 관광객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풍이 불고 있을 때에도 지평 양조장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대 창업자에 이어서 1960년에 원래 충북에서 양조장을 하던 김교십 씨가 여기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다가 1980년엔 아들인 김동교 씨가 3대 사장으로 물려받았는데 여기가 워낙 물도 좋고 해서 이때 만든 막걸리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해요. 탁주 간편회 같은 데 가서 뭐 1등도 차지하고 그랬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봐야 2000년대까지만 해도 지평주조는 가까운 지역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작은 시골 양조장에 불과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곳이 불과 10여 년 사이에 전국구 대세 막걸리 기업이 됐으니까 이건 뭐 10년 동안 강산만 변한 게 아니라 양조장 자체가 상전벽해 수준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럼 그 10년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단 2009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때 사장이던 김동교 씨는 양조장 사업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대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홍보대 행사 잘 다니던 28살의 아들 김기환 씨가 양조장을 제가 맡아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4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양조장 다니고 막걸리 있는 냄새 맡으며 자란 아들이 다 커서 대를 잇겠다고 나선 건데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반대를 했다고 해요. 왜? 막걸리는 사양 산업이다 이런 말을 아들한테 평소 자주 해왔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자란 아들이 막걸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이렇게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아들은 급기야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아버지, 저 여기서 관을 짜서 나가겠습니다. 와, 각오가 대단하죠. 자식이 뼈를 묻겠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더 말려요. 결국 양조장을 물려주기로 한 아버지는 아들한테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 먼저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니 명성에 먹칠하지 마라. 또 수익에 앞서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라 였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10년 김기환 씨가 29살 나이에 지평주조의 4대 사장이 됐는데 그 뒤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막걸리는 왜 막걸리란 이름이 붙은 걸까요? 사실 막걸리라는 술 자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막걸리라는 한글 이름은 문헌기록엔 19세기 무렵에 처음 등장해요. 1800년 전후에 나온 걸로 추정되는 광제물보라는 백과사전에 한자로 탁주를 설명하면서 막걸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후 춘향전에도 등장하는데 왜 춘향전에 보면 변사또 생일잔치날 이몽룡이 나타나서 술상을 받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조승우 씨 주연한 영화에선 소주를 내주는 걸로 보이던데 완판본 연려춘향 수절가에선 콩나물 깍대기 목걸이 한 사발 나왔구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막걸리 어원을 놓고선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전통주 공부할 때만 해도 거칠게 함부로 막 걸러서 막걸리가 됐다고 배웠는데
전통주 전문가인 류인수 선생님이나 국어학자인 박재양 선생님 같은 여러 전문가들은 막 걸러서 막걸리가 아니라 이제 지금 막 걸러낸 걸 바로 먹기 때문에 막걸리라고 봐야 한다고 하시거든요. 뭐 근데 따지고 보면 막걸리 이거 그냥 대충 함부로 막 만들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누룩 하나 만들 때도 온도 조절 잘못하면 균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게다가 생막걸리는 병에 넣은 뒤에도 발효가 계속 진행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맛의 변화를 즐기는 게 매력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만들 때에도 계절에 따라, 온도에 따라, 또 습도에 따라 편차가 생기거든요. 근데 집에서 만든 막걸리야 빚을 때마다 맛이 좀 달라져도 큰 상관이 없지만 대형 양조장은 사정이 다르죠. 맛과 품질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다시 지평 막걸리 얘기로 돌아오면 20대 청년 사장 김기환이 양조장을 넘겨받은 뒤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 술맛을 고르게 유지하는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장인의 손맛, 장인의 감에 의존하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맛이 달랐다고 하거든요. 실제 과거 지평양조장 영상을 보면 고두밥 치고 누룩 만드는 거 전부 사람이 손으로 하고 벽에 뭐 온도계 하나 달아놓고 밤새 숙직하면서 온도 확인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물론 전통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술맛이 계속 오락가락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막걸리는 손맛이 아니라 과학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균일한 품질의 막걸리를 생산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뭐 세상에 쉬운 일 없잖아요. 유퀴즈라는 프로에도 소개됐지만 이 사장님이 신혼살림을 양조장 귀퉁이에 있는 3평 단칸방에 차려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종일 막걸리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휴일은 2주에 딱 하루였다고 하죠. 초기엔 직원도 몇 명 없어서 아파서 응급실 가면서도 생산 계획을 짜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일하면서 재료의 양부터 모든 공정을 다 수치화하고 데이터로 만든 뒤에 설비도 현대식으로 바꿨는데 술 항아리를 대신에 발효 탱크를 들여올 때 온도 조절이 가능한 3중 구조로 돼 있어서 일반 발효 탱크보다 서너 배 비싼 걸 가져오고 2018년 춘천에 새 공장 세울 때도 총 투자비 110억 원 중에서 70억 원을 현대식 설비 구축에 썼다고 합니다. 자, 김 PD, 막걸리 도수 몇 도인 줄 알아요? 네, 사실 막걸리 도수는 술을 걸러낼 때 물을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물 전혀 안 탄 막걸리 있잖아요. 이걸 전맥이라고 하는데 도수가 뭐 와인보다도 높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는 대부분 6도인데 이렇게 된 데도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이야 막걸리 도수 양조장에서 정하면 되지만 옛날엔 도수 규정이 엄격했거든요. 규정 처음 생겼을 땐 8도 이하였다가 이후에 뭐 6도, 7도 왔다 갔다 하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말까지 6도로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1980년대에 2도를 올려서 8도로 바꿨더니 갑자기 공사장 같은 데서 사고가 막 늘어나더래요. 그땐 일하면서 막걸리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1990년대에 다시 6도로 낮췄는데 이게 한동안 이어지면서 6도가 일종의 막걸리 표준 도수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2015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막걸리는 6도라는 공식을 깨고 지평주조에서 도수를 5도로 낮춘 막걸리를 내놓은 건데요. 물론 그전에도 5도짜리 막걸리 있었습니다만 생산 규모가 큰 양조장으로선 아주 파격적인 시도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1도 차이가 뭔 대수냐 싶을 수도 있는데 마침 저도수 바람이 불고 있는 와중에 1도 낮게 나온 지평생 쌀 막걸리는 젊은 고객들한테 큰 인기를 끌면서 초대박을 쳤거든요. 특히 지평생 쌀 막걸리는 브랜드 디자인과 마케팅도 참 잘했는데 이 사장님이 원래 홍보 대행사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과 홍보 감각이 탁월했는데 일례로 예전에 지평 막걸리 라벨 한번 보세요. 이거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들죠. 김기환 사장은 이런 디자인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후 계속 바꿔나가다가 2015년 무렵부터는 옛 양조장 현판 글씨체를 사용하고 글자는 세로로 쓰면서 왼쪽으로 행가리를 하는 형태로 바꾸고 로고에도 옛 양조장 모습을 멋스럽게 담았거든요. 옛날 라벨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딱 봐도 세련됐잖아요. 이렇게 예스러우면서도 신선한 디자인이 뉴트로 열풍과 맞물리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예쁜 막걸리로 주목을 받으면서 매출이 쑥쑥 올랐는데 2015년 45억에서 2017년 110억, 2019년 230억, 작년에 드디어 308억 원을 기록하며 기적 같은 성공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평에서 쉐이크버그하고 손잡고 막걸리 쉐이크란 걸 내놨던데, 작년에도 롯데제과랑 콜라보한 쌀 슈크림빵이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뭐 사장님이 젊어서인지 신선하고 재밌는 시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지평 막걸리 수입쌀 전혀 안 쓰고 대리점과 상생을 내세우는 경영 철학도 훌륭한 것 같은데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술은 입맛에 따라 호불호가 크잖아요. 사실 이게 감미료가 들어가서인지 맛이 좀 달기는 한데, 이런 맛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는 분도 많으니까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거겠죠. 자, 벌써 제 앞에 이렇게 안주와 막걸리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요. 여기가 마침 봉준호 감독님도 오셔서 막걸리 드셨다는 곳이라고 하는데, 야, 안주가 뭐 정말 그럴싸합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이 맛있는 안주와 함께 막걸리 한 사발 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우와, 맛있어, 맛있어. 끝내주네. 와.